13페이지 건물의 안전성 확보. 건물이 여러 가지 하중을 받게 되는데요. 안정성 확보하기 위해서 눈이 온다. 그러면 적설하중. 다음에 이 벽체. 건물에 세워지고 무너질 때까지 같이 하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사하중. 안에 사람이 살고 있고 안에 가구도 있겠죠. 라이브 활화중. 데드 사하중. 데드로드, 스노로드, 라이브 로드. 다음 바람이 붑니다. 풍화중. 지진이 올 수도 있죠. 지진하중. earthquake, wind. 요거 두 개는 풍화중이랑 지진하중은 옆에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횡력. 건물의 구조체와 수명을 같이 합니다. 사하중이라 하는데 이 사하중은 당연히 내력벽 포함되겠죠. 여기에서 살짝 헷갈리는 게 무엇이냐면 비내력벽.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얘는 포함이 됩니다. 사하중에는 내력벽. 내력벽은 건물의 수명과 같이 해. 그래서 당연히 포함된다고 쉽게 이해가 되는데 비내력벽 같은 경우에 철거할 수도 있고 사실은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가장 쉽게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이사 갈 때 내가 들고 가는 물건인지 안 들고 가는 물건인지. 비내력벽 들고 가지는 않죠. 그래서 얘는 사하중에 포함이 되고 각종 설비 이런 것들도 사하중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감재, 타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모두 사하중에 포함돼요. 이 눈도 눈이 많이 와요. 다설지역. 이 눈이 많이 오는 다설지역에서는 무슨 하중? 장기하중. 일반적인 것은 단기하중. 눈은 두 가지로 구분하더라. 항상 눈이 오는 날이 더 많아요. 그러면 장기하중. 우리나라처럼 겨울에만 어쩌다 오게 되면은 단기하중. 갈로 2번에 하중의 종류. 장기에는 고정, 계속 건물의 수명과 같이 한다. 고정하중에는 내력 부재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비내력벽도 들어가더라. 이사 갈 때 가지고 가지 않는 것. 활라중,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계속 살죠. 장기하중. 다설 지역에서는 눈도 포함시키더라. 적설하중. 단기는 적설 포함되고요. 바람, 지진. 14페이지. 갈로 3번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수직, 밑으로 작용하는 거. 고정, 중력 방향이죠. 활, 사람 생각하면 됩니다. 중력 방향. 적설, 눈. 아랫방향, 수직방향, 수직하중. 수평, 옆에서 힘치는 거. 풍, 바람. 지진, 두 개 횡력이라고는 표현도 하고 수평하중이라고도 합니다. 갈로 4번에 하중의 유형. 동그라미 1번 고정하중. 고정하중에서 세 번째 줄. 갈로 안에 있는 것. 비내력 부분도 포함한다라는 것. 모두 포함한다. 각종 설비도. 설비 가져가진 않죠. 그 다음에 밑에 작은 글자 마감재, 타일 이런 것들. 유리, 창문 이런 것들. 아니다. 이거는 고정하중에 포함한다. 동그라미 2번 활하중. 동그라미 3번에 적설하중. 적설은
눈이 사시사철이 있다. 그럼 장기하중에 포함시키고 어쩌다가 눈이 온다. 단기하중에 포함시키더라. 적설은 눈이 쌓인다. 어디에 쌓인다? 지붕에 쌓인다. 그래서 지붕면에 쌓인 눈의 중량인데 물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럼 물매는 무엇이냐? 적설하중에 눈이 쌓이는데 어디에 쌓이느냐? 이거는 평지붕, 경사지붕. 평지붕에 쌓이기도 하고 경사지붕에 쌓이기도 하는데 이 경사지붕에 무슨 표현이 나온다? 물매라는 표현. 그러니까 경사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매가 큰, 경사가 많이 진 지붕, 물매가 작은 지붕. 그럼 적설하중은 어느 곳이 더 클까요? 경사가 큰데 경사가 많이 지면 눈이 수르륵 다 내려가 버려. 그럼 지붕에는 눈이 없어. 그러면 하중을 적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물매가 작을수록 어떻다? 적설하중이 크다. 지붕을 잘 지어야 됩니다. 지붕을 지을 때 이런 것들 다 생각하고 짓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의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설계용 지붕 적설하중이라는 게 있어요. 지붕을 설계할 때 적설하중을 생각해 주자. 이건 어떻게 구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면 기본 적설하중, 기본 지상적 적설하중, SG라고 표현하는데 기본 적설하중에다가 어떻게 한다? 각종 개수를 곱해줘요. 이 개수에 어떤 것들이 들어갔냐? 기노온중, 기본하중, 개수, 노출 개수, 온도 개수, 중요도 개수. 즉 지붕을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달라는 말이에요. 일단 기본, 거기 보니까 기본 지상적설하중이라는 게 있죠. 기본 지상적설하중을 어떻게 하는데 이 기본 뭐가 기본이느냐? 100년 동안 가장 깊은 눈 내린 거 평균치 그거에다가 곱해줍니다. 무엇을? 노출 개수. 노출 어떻게 노출? 숲. 그 다음에 벌판. 적설 어느에 눈이 더 잘 쌓일까요? 숲. 벌판에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리고 숲은 나무가 있으니까 바람막이가 되어주니까 눈이 쌓여요. 그래서 노출 개수에서는 숲이 더 크더라. 그 다음에 온도. 온도는 남방과 비남방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눈이 잘 쌓일까요? 비남방. 더 크더라. 비남방은 눈이 녹지 않으니까 눈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비남방이 크더라. 중요도. 건물마다 중요도가 다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그 개수를 찾아서 곱해준다. 그래서 얘는 기본에다가 각종 개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 각종 개수들을 곱해줄 때 이 기본은 얼마 동안? 100년 동안 눈 앉는 거 중에서 가장 깊은 거. 그게 설명이 다 그 내용이에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설계용 지붕 적설하중은 기본 지상 적설하중에다가 개수죠. 개수를 곱해줘요. 기본 적설하중은 밑에 100년의 최신 적설 깊이로 하더라. 동그라미 4번에 풍하중. 건물이 있어요. 그냥 보통 건물, 높은 건물 보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그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긴 한데 구멍을 뚫어 놓은 거 보신 적 있죠? 대피 공간으로 쓰기도 하는데 어느 게 풍하중이 클까요? A, B. A가 풍하중이 커요. 유효 면적, 바람이 받는 면적이 더 많다. 얘는 바람이 빠져나가니까 힘을 덜 받는데 얘는 전체가 다 바람을 맞으니까.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에서 맨 밑에 줄, 뒤에 줄, 벽 면적이 클수록, 면적, 구멍 뚫린 것보다 구멍이 없는 벽 면적이 클수록 풍하중도 크다.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람 받는 면적, 풍하중은 유효 수압 면적에다가 바람 불어오는 속도, 설계 풍압을 어떻게 한다? 곱한다. 곱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설계 속도압하는 공식이 나와요. 이게 계산하라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하라고는 나오지 않는데 식을 한번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 수준에서 나와요. 2분의 1 로 V 제곱. 로는 무엇이냐? 공기 밀도. V는 무엇이냐? 바람 속도 오는 것. 그러면 2분의 1 로 V 제곱인데 그 속도압은 공기 밀도에 어떻게 한다? 비례한다. 속도에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비례한다? 제곱에 비례한다. 요거를 숫자를 넣어서 계산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식을 한번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식을 해석하는 것. 그러면은 속도는 그 속도를 생각해줘서 설계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2분의 1 개수 넣어주고요. 로브의 제곱인데 공기 밀도에 어떻다? 그냥 비례. 속도에는 어떻다? 제곱의 비례. 지진하중 하단에 동그라미 5번. 건물이 어떨수록 지진을 영향 많이 받느냐? 당연하죠. 무거울수록. 그러면 지진하중을 적게 받기 위해서 건물이 있으면 골조를 예전에는 촘촘하게 넣었어요. 무너지지 말라고 고층화되어서 골조를 촘촘하게 넣었는데 고층 건물에서 이랬더니 골조가 너무 촘촘하니까 안에 공간을 좀 쓰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골조는 적당하게 넣고 건물 사이사이에 가세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에 공간을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하더라. 이렇게 만든 구조를 뭐라 하냐면 튜브 구조라는 표현을 써요. 가세를 뭐 했다? 횡력을 대비하기 위해서. 첫 시간에 했는 거와 좀 비슷한 게 있네요. 횡력 대비하는 게 있었어. 가세로. 그때는 무엇이었더라? 무슨 구조에서? 목구조. 나무니까 좀 힘이 약해. 앞으로 툭 치면 넘어가려 그래. 가세 설치해서 횡력 대비했더라. 목구조에서 한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튼튼한 어디에서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도 가세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튜브 구조에서. 우리 창문 같은데 방송에서 뭐 바람이 세게 불 거다 이런 뉴스 한번 나오면 어떤 집에 보니까 창문에다가 베란다 창문에다가 테이프 같은 거 막 한 거 보셨죠? 그것도 요런 거 역할. (15페이지) 예제 4번 같이 풀어볼게요.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지진 하중은 건축물이 무거울수록 어떻다? 크다. 동그라미 2번 적설 하중은 지붕의 물매가 무엇이었다? 경사도. 경사도가 작으면 눈이 많이 쌓여져 있겠죠? 크다. 2번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 3번 풍하중은 바람을 받는 면적이 작으면 작다. 동그라미 4번 고정하중은 건축물의 사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중으로
고정이에요. 건물축물의 수명과 같이 간다 했죠? 그래서 반영구적이 아니라 영구적이다. 동그라미 5번. 뒤에 설명 보면 사용기간 동안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데요. 그럼 활하중이 아니라 고정하중. 개념의 정의를 묻는 거죠. 하단에 갈로 5번. 쭉 보시고 동그라미 1번에 니은만. 기본 지상 적설하중은 제형기간 몇 년? 100년. 최심 적설 깊이. 미음의 가장 밑에 기노온중 했을 때 그때 노출 개수입니다. 숲이 어떻다? 바람을 막아주니까 눈이 날아가지 않아요. 많이 쌓여. 그래서 들판이나 벌판보다는 숲이 적설 하중이 크다. 16페이지에는 보면은 그런 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건물마다 중요도가 있어요. 다 정해져 놨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할수록 특부터 그 다음 조금씩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는 뭐 농업, 기술 이런 데는 가장 적고 아 그렇구나 정도만. 17페이지 동그라미 2번의 리을. 풍하중은 설계 풍압에 바람을 받는 면적, 유효 수압 면적을 어떻게 한다? 곱한다. 비읍에 보니까 설계 속도압 공식 하나 보이죠? 2분의 1 로브의 제곱인데 어떻다? 공기 밀도에는 비례, 속도의 제곱의 비례. 그냥 넘어가는 거는 복습하실 때 한번 그냥 그렇구나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방서 내용이 시방서 이런 것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내니까 굉장히 방대한 거예요. 그 중에서 자주 나오는 것 위주로. 18페이지에 하단에 리을 지진응답 계수라는 게 있죠. 하여튼 계수들을 곱해주는 거야. 곱해주는 건데 여기에서 지진응답 계수는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에는 비례, 가속도, 속도의 비례, 중요하면은 계수가 커야겠죠? 중요도 계수에도 비례. 근데 뒤에 반비례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반응 수정 계수, 건축물의 진동 주기, 요거는 반비례. 어지간하면 다 비례야. 비례고. 근데 그거 두 개가 반비례해요. 반응 수정 계수, 건축물의 진동 주기 반비례예요. 이게 한 번 나왔어, 한 번. 그래서 많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여기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럼 또 나올 확률이 있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1회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 회차에 안 나왔고 이게 18회, 19회 지나갖고 최근에 나왔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또 최근에 또 나올 수 있다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반응 수정 개수. 반응한다라는 것은 빨리 반응하면은 반응을 빨리 하는 거는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비례하는 거. 빠르다는 거 시간이 짧다는 말이죠. 짧을수록 잘하는 거니까 반비례. 밑에 보면은 옆에 보면은 진동 주기라는 것도 있죠. 주기가 뭐냐? 한 번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 그럼 시간은 진동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짧으면 뭔가를 잘하는 거야. 그럼 어떻다? 반비례. 시간 짧은데 반응을 부득부득 해. 그러면 반비례한다. 반응 수정 계수라든지 진동 주기. 주기는 시간의 개념이거든요. 한번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빨리 반응하면은 잘하는 거다. 반비례하는 관계다.
다음 19페이지. 13. 설계 기준의 종류. 사실 여기 표가 잘 안 외워지거든요.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어떤 건물을 설계할 때 강도 중심으로 하느냐? 강도 설계법? 아니다. 허용 응력. 허용 응력 중심으로 하느냐? 허용 응력 설계법.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표 말고 밑에서부터 할게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느 설계법에 의해서 지어졌을까요? 강도 설계법, 허용 응력 설계법. 아파트는 강도 설계법이에요. 여기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조금 연상하면서 이쪽을 익히시면 돼요. 맨 밑에 표 밑에 거부터 할게요. 강도 설계법은 무엇에 주안점을 줬다? 아파트 많은 사람 사니까 안전해야 된다. 상대적으로 허용 응력은 뭐 사용만 하면 되지 뭐, 사용성. 강도 설계법은 재료를 언제까지 사용하냐면 범위가 소성 범위까지. 허용 응력은 탄성 범위까지. 그러면은 소성과 탄성의 차이는 무엇이냐? 용수철 생각하시면 돼요. 탄성은 느렸다? 그렇지만 손으로 놓았을 때 제자리 돌아가요. 그러니까 탄성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성질, 자기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 소성은 용수철을 느렸다? 근데 너무 세게 느렸어. 안 돌아가요. 얘는 변형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즉 탄성은 원래 모양으로 회복이 되지만 소성은 변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 설계법은 안전성을 고려하긴 했지만 소성 범위까지, 이건 약간 경제적인 측면도 생각하는 거예요. 쓸 때까지 한번 다 써보자. 소성 범위. 허용 응력은 사용성에 주안점을 두긴 했지만 또 사용하려고 하면 탄성 되돌아와야지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탄성 범위까지. 소성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중 어디까지 검기냐? 갈 때까지 가보자. 극한 하중. 허용 응력은 사용성 위주도 사용을 하려면은 탄성 다시 원래 모양대로 회복이 돼야 되고요. 무슨 하중? 사용할 수 있는 하중까지만 쓰자. 사용 하중. 다음에 안전 확보. 여기서 또 살짝 헷갈려 버립니다. 여기에서 강도 설계법에는 무엇을 쓰느냐? 개수를 써요. 개수. 하중 개수. 또는 뭐 강도, 감소 개수. 이런 개수라는 표현이 나오면 강도 설계법에 포함이 되고요. 허용 응력 설계법은 무엇? 뭐 응력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나 여기에서는 안전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도 설계법은 아파트를 생각하시고 안전성, 허용 응력은 사용한다, 사용성, 안정성인데 또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소성 범위까지. 얘는 탄성 범위까지만. 탄성은 원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사용 하중을 생각하고요. 소성은 너무 심하게 느려서 도대로 올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 어디까지 썼다? 극한 하중까지 썼다라는 말입니다. 이다. 얘는 계산을 할 적에 각종 개수를 곱해줘요. 하중 개수, 뭐 강도 감소 개수 같은 것들.
허용응력은 말 그대로 응력, 안전율 같은 것. 이렇게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예외가 나왔어. 어디에서? 여기에서 예외가 나왔는데, 원래는 강도 설계법을 할 적에는 극한하중이라는 그 수치가 다 있거든요. 요거를 써줘야 되는데, 이 사용하중을 여기에서 써줍니다. 뭐 할 때, 아무 때나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지내력이라든지, 또는 뭐 건물의 처짐이라든지, 또는 균열, 이런 걸 설계할 때는 이 설계 기준이죠. 그러니까 지내력을 좀 영향을 준다, 처짐이 좀 있겠다, 균열도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강도 설계법에 사용 하중을 야 대신에 이걸 사용할 수도 있다. 요번에 시험에 나온 거예요. 22회 때. 어렵죠. 얘가 10회 때 나오고 22회 때 한번 나왔거든요. 근데 한참 쉬다가 최근에 나왔는데 그때 무엇이 나왔느냐? 일반적인 게 나온 것이 아니라 예외 규정이 나와버렸어요. 고 13 설계기준, 강도설계법, 허용응력설계법 이해되죠? 이게 잘 안 외워지거든요. 근데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연결을 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20페이지. 강도설계법의 소요강도 조합, 하중조합은 첫 번째 줄. 하중조합은 안전해야 되니까 어떤 걸 택한다? 불리한 것. 불리한 것을 택하는데, 그럼 불리하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느냐? 표 안에 고정하중, 활하중 작용할 때 어떤 값? 큰 값을 선택해서 고정하중이 뭐 3이다, 활하중이 10이다 하면은 큰 값에 해당되게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지어라. 그럼 옆에 보니까 고정하중, 활하중 둘 다 작용된다 하면은 고정하중에는 고정하중, 활하중은 1.4 또는 고정하중만 할 적에는 1.4D. 요거 중에 어떤 값? 큰 값. 만약에 고정하중이 10, 활하중이 5 이거 넣어주는 거죠. 12에다가 5 이거면은 5, 4, 5를 넣고 7이가 7 요거는 19 맞나요? 야는 1.4에다가 10만 곱하니까 14. 이거 둘 중에 해보고 큰 값. 여기에 맞춰서 건물을 지어라. 갈로 2번 나왔죠? 동그라미 2번에. 원래 강도 설계법은 원칙적으로 뭐다? 극한하중이더라. 근데 예외적으로 뭐 균열이나 처집이나 지내력 이런 거 관련돼 갖고 할 적에는 사용하중도 할 수가 있다. (15번에) 등폭포 하라중 부하면적, 영향면적 할게요. 여기는 발코니, 여기는 베란다, 발코니, 여기는 거실, 여기 창문, 베란다 바깥의 창문, 여기는 그 유리창, 이 샤시. 요즘에 이거 없애고 이렇게 터서 많이 사용을 하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물건을 집집마다 참으로 다르긴 한데 물건을 어디다 적재를 많이 할까요? 무거운 거. 발코니에 많이 하더랍니다. 그래서
발코니 지을 때 또는 거실을 지을 때 조금 그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이 거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하는 거실도 거실인데 작은 방, 안방, 사람이 사는 곳은 다 거실로 건축에서는 지칭을 하거든요. 부엌, 다 거실입니다. 여기에는 킬로그램으로 가면은 200kg per 제곱미터. 1제곱미터 안에 여기가 200kg까지는 견딜 수 있게 지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거실은.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용실이 있거든요. 공동주택은 여기 같은 경우는 얼마? 공용으로 사용할 조금 더 많아요. 그러면 발코니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발코니는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이냐? 사람들이 발코니에다가 간장독도 갖다 놓고 헬스기구도 갖다 놓고 점점 적재하는 게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출입실에 발코니에서 거실로 출입을 하죠. 출입실에 몇 배? 1.5배. 그래도 최대 하더라도 공용실하고 같이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발코니에 물건이 없더라도 어떻다? 설계할 적에는 발코니가 거실보다 수치가 크더라. 표에 보면 주택, 주거용 거실 2kN per 제곱미터, 공동주택, 아파트의 공용실 여러 사람 사용하니까 5까지, 발코니, 출입바닥 활화중에 1.5배. 출입바닥 활화중이란 표현은 발코니에서 출입하는 건 거실, 여기에 1.5배. 최대를 하더라도 5까지. 갈로 1번에 동그라미 3번. 활화중을 적용할 경우에는 점유 사용에 의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하중? 최대 하중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 다음 20페이지 하단에서 21페이지 등분포 활화중. 건물을 위에서 보았습니다. 그 교재에 있는 기둥 위에서 보았고, 기둥 여기가 10 요 중간에 거 중심으로 이 중간에 있는 기둥을 중심으로 봤을 때 얘가 받는 부하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요만큼 해당되는 부하는 하중 같은 것 받는데요. 요 면적 100, 100에 4분의 1, 25, 25, 25, 25, 25. 중간에 있는 얘 기둥은 얼마나 하중을 힘을 받고 있냐면 이 기둥이 이 슬라브에 대해서 힘을 받고 있겠죠? 얼마나 받고 있냐면 부하 면적은 얼마? 100제곱미터. 그렇지만 이 중간에 있는 얘에 무엇? 영향을 주고 있는 면적은 얘는 여기도 영향을 주고 여기도 영향을 주고 여기도 영향을 주고 힘은 요 중심 안에서 다 받고 있긴 하지만 영향은 내면에 다 준대요. 그래서 부하 면적의 4배, 400제곱센티미터. 그런데 요거는 어떨 때? 보일 때.
기둥일 때 기둥에 영향을 주는 거죠. 기둥이나 기초는 4배. 아니면 보나 작은 보. 요거는 2배로 곱해준답니다. 즉, 부하 면적, 야가 힘을 받는 것, 균등하게 해서 100. 영향을 주는 것은 양 사이드 다 영향을 주니까 400. 이 전체에 대해서 다 힘을 받으니까. 보니까 얘는 보니까 부하 면적에, 기둥이니까 부하 면적에 지금 4배가 곱해졌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보면은 수치가 너무 오바스러워. 너무 많이 곱해지는 것 같아. 야, 100을 받는데 야가 지금 전체 또 400을 다 커버한다고? 너무 수치가 너무 많은 면적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하다 보니까 기준이 너무 강화되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했다? 영향받는 면적 감소 계속하는 걸 만들었어. 왜 만들었느냐? 부하는 100 알겠어. 영향을 받는 거는 여기서 영향받는 거는 얘한테 영향을 줬겠고 여기도 영향을 줬고 영향을 줬고 기둥이다 보니까 4배를 곱했어요. 만약에 얘네들이 보로 연결되었다면 2배를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 4배를 기준 잡아서 이 기둥을 설계하고 하려니까 너무 기준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돈이 비싸지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거 좀 낮춰주자 했는 게 영향 면적 요거 감소 계수라는 게 사용되었어. 이 할 때 영향 면적 감소 누구는 제외한다? 지붕을 제외하고요. 이 면적이 얼마 이상이며 36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감소 좀 해도 된다. 얼만큼 그 감소하는 값은 계산하고 하는 건 안 나옵니다. 이 루트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용량 면적은 이 너무 많이 수치가 너무 오바스러워지더라. 그래서 감소 개수를 했다. 누구는 제외하자? 지붕은 아니니까 적설 고르고만 계산해주면 되고. 근데 다 적용할 수는 없고 면적이 넓어지니까 이 영향이 너무 커지더란 말이지. 그래서 얼마 이상? 36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좀 값을 조금 수치 낮춰주자. 얼마만큼 낮춰줄 건데 여러 공학자들이 계산을 했더니 이런 수치래요. 그래서 0.3에 더하기 4.2 루트 A. 근데 만약에 이게 계산하라고는 안 나옵니다. 루트 값이 들어가서 안 나오지만 혹시라도 안다라는 가정하에 넣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100이 있다면 루트 나오면 얼마가 되죠? 100이라면 10.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루트 값 제껴지죠. 만약에 25가 이 안에 들어간다면 들어갈 수 없죠? 왜? 36 이상이 아니니까. 36 이상이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1값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A 값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21페이지에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동그라미 2번에 영향 면적, 결론 보면은 400이더라. 이만저만 해서. 동그라미 3번은 기둥일 때는 4배를 곱해주고 보일 때는 2배를 곱해준다. 그 내용이고요. 동그라미 4번은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너무 수치가 커지더라. 기준 맞추기 너무 어렵다 하니까 동그라미 니은에 보니까 활화중 저감 개수를 고려해주자. 안 알고 지워도 되지만 너무 오바스러우면 고려해도 된다. 그리고 디귿에 보면 일단 지붕은 빼고 36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활화중 저감 개수 C를 곱하여 다운시켜줘도 괜찮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2페이지에 보면 그런 식이 있습니다. 루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36보다 하고 그러니까 이상인 값만. 5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기본 지상 적설하중은 100년의 최신 적설 맞나요? 맞죠? 동그라미 2번. 지붕은 제외하고 등분포 활하중 저감하려면 얼마? 36. 동그라미 3번. 고정하중 점유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서 최대 하중으로 용도별 하중 계산할 때 베란다 생각하세요. 생각했을 때 작은가 큰가? 큰 값 기준으로 일단 튼튼하게 지어놓고 보자 이 말이에요. 최소값이 아니라 최대값. 동그라미 4번. 풍하중 속도 설계야 공식이 하나 있었다. 2분의 1 로 v 제곱하는 거 있었죠. 설계 속도와 밀도에 어떻다? 비례. 풍속 설계 풍속의 제곱의 비례. 동그라미 5번. 지진하중 산정 시 반응 수정 개수. 반응을 한대요. 반응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진동 주기도 시간의 개념이에요. 반응은 빨리 하면은 좋은 거야. 시간도 빨리 갔다 오면 좋은 거야. 그럼 빠르다는 것은 숫자가 작다라는 의미고 작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 반비례의 개념이죠. 개수가 크면 숫자가 크면 지진 하중은 감소한다.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사실은 안 받는 지문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 2, 3, 4, 5번이 있어도 내가 아는 게 3개가 나오면 풀 수 있어요, 사실은. 다른 거는 그냥 오만 상식을 다 들고 와가지고 그냥 어렴풋이 알고 1, 2, 3번만 확실하게 알면 다 고르기 오히려 쉬울 수가 있습니다. 내진 설계. 지진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저항하는 내진 설계를 하자. 내진은 종류가 2개가 있더라. 면진과 재진. 면진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건축 구조물을 세우면 안에다가 탄성체를 배치합니다. 그래서 조금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이게 면진. 재진은 건물이 있으면 요 위쪽에다가 가력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충격이 왔을 때 이렇게 충격 주면 가력기는 이쪽으로 작용하고 서로 반대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출렁이지 않게끔. 힘을 이래 주는데 얘도 일로 움직이면 안 되겠죠. 요래 줬을 때 얘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가력기를 줘서 지진이 났을 때 힘을 완충할 수 있도록. 면진과 재진이 있다. 그러면 면진하고 재진 중에서 어느 게 더 지진의 흡수를 잘하느냐? 재진. 요거는 그래서 능동적 설비라 하고요. 얘는 수동적 설비가 되더라. 갈로 1번에 내진 설계란 읽어보시면 되고요. 갈로 2번에 정형으로 계획하여 건물을 세울 때 가능하면 반듯하면 좋습니다. 갈로 3번에 재진했죠. 재진이란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여 무슨 장치? 재진, 가력기를 써서 반대 방향 움직여서 충격을 흡수. 재진과 비슷한 무엇이 있더라? 연진은 탄성체. 갈로 4번 필로티층에다가 주차장 많이 만들죠. 그러나 이 필로티층은 내진으로 봤을 때는 불리하더라. 갈로 5번 집안 액상화 현상 기초를 일체화. 건물을 지었는데 이 땅 속에 흙의 상태가 어떤 집안이었냐면 사질토야, 사질토. 모래 성분이 많은 거예요. 모래 성분이 많고
물이 이렇게 좀 섞여져 있겠죠. 근데 갑자기 지진이 왔어. 충격을 줘버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 모래는 물보다 질량이 무거워요. 그래서 관성이 작용하다 보니까 관성은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 모래는 제자리에 있어. 물만 어떻다 확 일로 밀려버려요. 그러면은 어떤 구조가 되냐면 모래는 제자리에 있으려고 하는데 이쪽에 모래가 쌓여버리고 상대적으로 물이 이쪽으로 쏠려버려. 힘을 적게 받겠죠. 받는 힘이 달라져. 건물이 무너져. 그래서 이게 집안 액상화 현상. 어디에서? 사질토에서. 그 박스 안에 용어 해설 있죠. 액상화 현상, 유동화 현상 같은 말. 퀵샌드, 모래가 갑자기 움직인대요. 느슨한 어디? 사질토. 물이 많이 있을 경우 지진 하면은 집안이 약해져서 건물이 무너지는 현상이랍니다. 이렇게 하면 요 면은 일집되는 끝이 났죠. 다양한 거 맞죠? 기출문제 23페이지 있는 거는 숙제. (26페이지까지) 23에서 26페이지까지 숙제입니다. 요거는 같이 개념 정리할 때 이것도 같이 숙제. 다음은 27페이지 2챕터 토질 및 기초구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했고, 요번에는 이제 토질, 흙 이제 들어가면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짓기 시작할 때 땅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돼. 그래서 토질 조사를 한다. 28페이지. 토지를 조사한다. 17. 집안 조사 방법. 물리적 탐사 방법. 이거는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땅이 너무 넓어. 다 파볼 순 없죠. 대충 넓을 경우 계략적으로 전기 저항식 다 많이 한답니다. 아니면 또 갈로 2번에 얇은 즉 시험 파보고 지포도 보고. 그렇구나. 본격적으로 29페이지. 집안을 조사하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냐면 보링 테스트와 사운딩 테스트. 보링 테스트는 구멍을 파서 흙을 빼보죠. 샘플링, 땅을 파보는데 어디까지 파야 되느냐? 최소 땅 파는 기준 동결선 이하까지는 파줘야 되는데 이 동결선 이하는 지역마다 다르더라. 우리나라가 추운 지방 120cm, 중부, 남부 동결선 이하에 있는 땅 최소한 팔 때 저 북쪽 지방 짓는다. 이거보다 더 깊이는 파봐야 된다. 중부지방, 남부지방 동결선 이하까지 파보되 샘플링 채취하되
볼링 테스트는 다시 세 가지로 나뉘어지더라. 수세식, 충격식, 회전식. 수세식은 물과 함께 구멍을 뚫어주는 거예요. 많이 한 번씩 보셨을 수도 있어. 물과 함께 하는데 물과 같이 들어가면서 땅이 파지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땅이 좀 약하면 좋아요. 연약지. 충격식은 쾅쾅쾅쾅쾅쾅 비트를 주면서 하는 것.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딱딱한 경질층. 가장 정확한 방법 회전식이죠. 이런 그 기계를 넣어줘갖고 흙을 딱 채취했는데 밑에 집안 모양 그대로 들어 올리는 것. 뭐 어떻고 뭐가 들어가 있고 다 볼 수 있는 것. 뭐를 한다 요거를 코아 채취한다 하죠. 드릴로 판다. 드릴로 파가지고 밑에 집안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대로 들어 올리는 것. 어떻다? 가장 정확하더라. 그리고 연속적으로 볼 수가 있더라. 다음, 사운딩 테스트는 다시 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동적 사운딩 테스트와 정적 사운딩 테스트. 동적 사운딩 테스트는 다른 말로 표준 관입 시험. 표준 관입 시험이라는 것은 위쪽에서 추를 떨어뜨려요. 얼마짜리 추를? 63.5kg 추를 떨어뜨리는데 얼마 높이에서? 76 높이에서 76cm에서 떨어뜨려서 추를 떨어뜨리면 아래쪽으로 관입하는데 얼마나 관입해야 되느냐? 30cm 관입 시키는데 63.5kg 추를 76cm 높이에서 밑에 하단에다가 받는 목 같은 거 30cm를 관입시키는데 몇 번을 도대체 떨어뜨려야 되느냐? 몇 번을? 뭘 측정한다? 타격수. N값을 측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땅의 상태를 알아보는 게 표준 관입 시험. 몇 번일 때 뭐, 몇 번일 때 뭐 있는데 그걸 다 익힐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간값 정도는 알아두자. 어떤 땅일 때, 사질토일 때, 또는 점토일 때. 얘네들의 중간값이 사질토 모래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30회 타격해주면 30cm 들어가더라. 점토질은 4에서 8회 해주면 30cm 들어가더라. 요거 중간값입니다. 사운딩 테스트 중에서 정적 테스트로 베인 테스트가 있는데 요거는 점착력이 많은 땅일 때 베인 테스트를 많이 해요. 즉 찐득한 정도 끈기를 시험하는 것으로서 점토질, 흙의 상태가 점토질이면 베인 테스트를 하고 덜 점토질이다, 조금 사질토 성량이 많다 그러면 표준 관입 시험을 하고, 표준 관입은 추를 떨어뜨려서 30cm 관입할 때 몇 번 떨어뜨리면 되느냐 타격값, 중간값 정도는 기억해 두자. 베인 테스트는 점착력 할 때, 점토질 할 때 요걸 하더라. 교재로 정리를 할게요. 29페이지에 보링 밑에 보링 갈로 2, 3, 4의 종류가 수세식, 충격식, 회전식. 갈로 2번에 수세식은 뭐를 이용한다? 물하고 같이 들어가면서 땅이 파질라 하면은 연질층이겠죠? 땅이 좀 약해야 돼, 연질층. 갈로 3번에 충격식. 비트를 치면서 쾅쾅쾅쾅쾅쾅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단단한 집안일 때, 경질층일 때. 갈로 4번 회전식. 이거는 코아를 채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봉하는 방법. 영어로는 코아 채취, 다른 말로는 청봉한다. 같은 표현, 청봉한다. 그대로 집안이 그대로 들어 올려져요. 연속적. 정확하게 할 수 있고요. 얘는 기계를 천천히 넣으면서 채취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단단한 땅부터 연약한 집안까지 다 할 수가 있더라. 30페이지에 사운딩 테스트. 사운딩은 아까 구멍 뚫었죠? 보링 구멍. 그 구멍을 이용해도 됩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 동적과 정적이 있는데 동적의 표준 간입 시험. 표준 간입 시험은 추를 떨어뜨려요. 63.5kg을 76cm에서. 그래서 밑에 박히는 못이 30cm까지 들어가야 돼. 근데 몇 번 쳐서 들어가느냐 했을 때 사실 이 표를 다 외우면 제일 좋고 외우기 어렵지만 중간값 정도는 기억하자. 그래서 모래일 때, 중간일 때 한 10에서 30 타격 N값. 점토 집안일 때는 4에서 8 정도. 표 밑에 갈로 3번 베인 테스트. 점토 지를 때 땅이 좀 찐득할 때 베인 테스트. 마찬가지 보링 구멍, 아까 뚫어놓은 구멍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토 지를 때 베인 날개, 십자 모양 날개 이용해서 땅을 파들어 가는 겁니다. 31페이지에 1번 표준 간입시험 설명 옳은 것은 작년에 나왔는 거네요. 동그라미 1번에 표준 간입시험이에요. 점성토 얘는 뭐였더라? 사질토. 점성토는 찐득한 크기죠. 찐득한 거 뭐랬더라? 베인 테스트를 했죠. 동그라미 2번 N값은 뭐냐면은 몇 번 쳤더니 30cm 들어갔노? 그거 묻는 거예요. N값은 30cm 관입 타격에서 76cm, 그거서 떨어뜨리는 거야. 76cm에서는. 30cm 관입시키자. 동그라미 3번. N값이 10에서 30, 모래는 맞아요, 모래는. 근데 땅이 어떤 상태? 중간 무르기 상태, 중간. 이래서 나오면 참 애매하죠. 이 조밀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나올 때도 있어요. 동그라미 4번. 추의 무게는 그냥 쓱 보면 안 돼요. 63.5. 봐도 이게 칠 때는 안 보일 수가 있어. 정말 촘촘히 보는데도. 63.5. 6의 반, 3. 그 다음에 5. 63.5. 동그라미 5번 모래집안 흐트러지지 않는 시료 채취가 곤란하다. 모래는 스르륵 잘 무너지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조금 쉬다 갈게요.